우리 앞 시간의 마지막에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하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는 우리가 설정할 금액을 딱 이 금액으로 목표액으로 맞춰서 이 금액보다 작으면 보충하고 많으면 우리가 환입해서 빼내는 방식으로 딱 우리가 원하는 금액을 맞춰주는 방식을 썼어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추정률 가지고 1%다, 2%다 이런 식으로 설정액을 구하는 걸 얘를 잔액비례법이라 그래요. 이런 걸 잔액비례법이라고 하는데, 자,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방법에서는 잔액비례법 말고 연령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연령분석법이라는 건 우리 채권의 잔액이 얼마 있다라는 건 똑같은 조건인데, 지금 잔액비례법은 그냥 전체 채권 잔액에서 1%다, 2%다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근데 연령분석법은 이 채권이 발생한 지가 얼마 기간이 지났다라는 걸 서로 구분을 지을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 발생한 지 오래된 거면 우리가 이번에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가능성이 떨어질 거고 대손율이 높을 거고, 최근 거면 우리가 빨리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우리 전체 채권 잔액이 1억이라고 봤을 때, 자, 예를 들어서 1개월 이내 발생한 게 5천만 원이고, 자, 그리고 1개월부터 3개월 이내 발생된 게 예를 들어 3천만 원이고, 그리고 우리 4개월부터 6개월 있는 게 1,500이고, 그리고 7개월 된 게 나머지 5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원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면, 자, 우리 최근에 발생한 거는 못 받을 확률이 작으니까 얘는 1%, 얘는 2%, 뭐 얘는 3%, 얘는 4%다. 자, 지금 이런 값은 문제에서 줄 거예요. 이 값들을. 이렇게 이 값들을 주면 오히려 위에 거보다 얘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얘는 그러면 50만 원이고 얘는 60만 원이고, 그럼 얘는 45만 원이고 얘는 20만 원이다. 그럼 얘네들 다 합치면 75만 원이다. 그럼 우리는 이 175만 원을 여기 설정액으로 잡아서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잔액을 빼서 보충액이다, 환입액이다라고 구해가는 방식이 연령분석법이에요. 그래서 연령분석법으로 우리가 계산 문제에 나왔을 때는 이 정보를 주면 그냥 가로로 곱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가로로 곱해서 이 값들을 다 더한 합을 이 설정액이 목표액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빼면 이제 나머지 금액을 보충할 거다, 이렇게 설정하는 방식이 연령분석법이에요. 이건 원래 그 AT 시험에서는 뭐 한 번씩 물어봤었다가 세무사 시험은 안 물어보더니 뭐 작년에 몇 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도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모르면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같이 설명드린 거예요. 우리가 앞에 쓰고 있던 방법은 그냥 잔액비례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대손충당금을 이제 대손이 발생해서 사용하는 거 가지고 볼게요. 자, 우리 장부상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100만 원이 있다라고 볼게요. 자, 100만 원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첫 번째 대손을 당했어요. 자, 첫 번째에 외상 매출금 70만 원을 못 받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문제에서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는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거나 뭐 장부상 잔액을 조회하라 이런 말이 없어도 그냥 무조건 알아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하러 가야 돼요. 그냥 대손 발생했다라고 하면 우리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하러 뭐 여러분들이 회계 1급 공부할 때에 학계잔액산표를 선생님이 가르쳐줬으면 학계잔액산표, 뭐 계정별 원장을 알려줬으면 계정별 원장, 어떻게든 본인이 편한 장부로 가서 무조건 잔액이 있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럼 잔액 조회하는 거는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되었으니까 외상 매출금의 짝지인 대손 충당금의 잔액을 확인해야 돼요. 꼭 자기 짝지 거만 끌어 써야 되지 다른 거를 끌어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잔액 대손 충당금의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이 100만 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만 원이니까 우리는 대손 충당금을 외상 매출금 거로 해서 70만 원이다 이렇게 끌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장부에서 차변에 썼죠. 대손 충당금은 사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장부의 대변에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차변에 끌었으면은 장부상의 잔액이 3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30만 원으로 줄어들면 자, 또 우리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대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외상 매출금을 또 B라는 회사 걸 못 받게 되었는데 대손금이 50만 원인 거예요. 자, 그럼 50만 원 대손 당했을 때 우리가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해 보니까 얘가 30만 원 있네요. 그럼 일단 있는 걸 끌어 써야 되겠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 거 다른 건 잔액이 있어도 끌고 오면 안 돼요. 꼭 자기 짝짓 거를 끌고 와서 쓰고 다음 모질한 20만 원은 그 다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실 게 얘가 매출 채권인지 아니면 기타 채권인지 확인해서 매출 채권이면 얘를 대손 상각비라고 쓰는 거고 만약에 단기 대여금이어서 단기 대여금 대손 충당금을 끌어 쓴 거였다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의 대손 상각비 쓰는 거 아는지 물어보려고 단기 대여금이나 미수금 가지고도 대손 처리가 종종 나오니까 꼭 여러분들은 매출 채권만 대손 상각비지 매출 채권이 아닌 나머지 기타 채권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다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 30만 원 다 끌어 썼으니까 당연히 얘는 이제 잔액이 제로가 되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또 외상 매출금을 30만 원을 못 받게 되게 되면 그럼 이젠 잔액이 없으니까 매출 채권이면 대손 상각비다 30만 원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 잔액이 있으면 끌어 쓰고 없으면 그냥 비용 처리해야 된다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면 전기말에 우리는 비용 처리해서 전기말 발생했던 수익에 대해서 비용을 대손 발생 안 했지만 처리하고 올해는 전부 다 비용 처리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사용은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처리했던 대손 충당금을 우리가 회수하는 걸 가지고 볼게요. 대손 충당금을 자, 우리 X1년도 대손이 발생을 했어요. 자, 발생했을 때 차변에 대손 충당금 70만 원, 대손 상각비 30만 원,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뒀다라고 볼게요. 제가 그 아래에 번호 쓰는 거는 번호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자기 짝지 꼭 선택해야 되는 것들은 번호를 쓰는 거고 아닌 거는 들이 표현 안 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가 대손금을 회수를 해요. X1년도 대손금 회수를 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외상매출금이 대손 발생해서 대손 처리했는데 이 돈 1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때의 제일 중요한 회계상의 사건은 뭐죠? 지금 이 회수했을 때 제일 중요한 회계상의 사건은 돈 받은 거예요. 돈 받았으니까 지금 장부에 쓰려고 하지 과거에 어떻게 처리했다 뭐였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돈 받으니까 장부에 쓰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제일 중요한 회계상 사건은 돈 받은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돈 받으면 차변에 돈 받은 거 쓴다는 거 모르시는 분 없잖아. 그럼 차변에 나는 돈 받았다라는 걸 꼭 잊지 말고 제일 먼저 쓰세요. 제일 먼저. 그럼 첫 번째는 돈 받은 거 쓰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럼 지금 받았는데 이 받은 돈의 대손 처리를 언제 대손 처리했던 건지 발생했던 건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럼 지금 이 첫 번째 경우에는 단기 대손 발생액을 단기에 회수하는 경우죠. 올해 대손 발생했던 걸 올해 회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외부 이용자는 대손이 발생했다는 사건을 알 수 있을까요? 아직 나는 재무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외부 이용자는 대손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근데 난 지금 이번 회계 기간 안에 외상매출금 100만 원 받은 거잖아요. 그럼 굳이 대손 발생했다라는 거 기록 뭐 남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자, 이 경우에는 자, 우리가 자, 이때는 취소 처리할 거예요. 이 경우에는 취소 처리할 거란 이야기예요. 취소 처리한다는 건 대손 발생했을 때에 발생한 우리 회계 처리를 그대로 반대쪽으로 뒤집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이렇게 나눠 썼으니까 대변에 대손 충당금 70만 원 그리고 대손 상각비 30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소 처리할 거란 이야기예요. 취소. 그럼 우리 장부에는 그냥 외상매출금 100만 원 받았다라는 것만 남아 있겠죠. 그럼 만약에 대손 충당금으로만 다 처리했으면 대손 충당금을 지웠을 거고, 대손 상각비로만 처리했으면 대손 상각비 지운다는 거예요. 취소 처리한다는 거. 그럼 단기 대손 발생액을 단기에 회수했다면 문제에서 대손 처리한 회계 처리를 알려주면 그대로 취소하고, 만약에 안 알려주면 문제에서 날짜를 줄 거예요. 그럼 날짜로 찾아가서 대손 회계 처리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 발생분은. 자, 그럼 두 번째, X1년도에 대손이 발생했는데 X2년도에 대손금을 회수를 했어요. 자, 그럼 전년도 대손 발생했던 걸 지금 현금으로 100만 원 회수했다면 이때 제일 중요한 회계상의 사건은 뭐죠? 이번에도 돈 받은 거죠. 그죠? 항상 우리는 돈 받은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차변에 현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쓰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언제 대손 발생이냐 봤더니 올해는 X2년도인데 X1년도에 발생하면 올해 이전에 발생한 거죠. 그럼 지금 보는 상황은 전기나 아니면 전기 이전 대손 발생액을 지금 회수하는 경우에요. 자, 그럼 우리 전기에 지금처럼 저렇게 대손 상각비랑 대손 충당금이랑 섞어 썼는데 전기에 발생했던 비용을 올해 취소할 수 있을까요? 전기의 비용을 올해 취소를 해버리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변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손익계산서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게 되겠죠. 그럼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전개 비용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할 거예요. 대손 충당금으로. 그럼 우리는 돈 받은 거 쓰고 언제 대손 발생했느냐라는 걸 확인해서 전기다. 그럼 이것저것 볼 것 없이 대손 충당금으로 100만 원을 처리할 건데 그럼 그 다음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대손 처리했던 채권이 뭐냐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외상 매출금을 받으러 옴을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그 계정 항목을 적어주는 이유는 분기에 쓰라는 게 아니라 이 대손 충당금의 개 짝지를 에다가 모아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그래서 제가 방금 분기할 때 계속 돈 받은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지금 이 분기할 때에 얘를 안 쓰고 놓으면 다들 대손 충당금은 신기하게 기억을 잘 하시더라고. 그럼 대손 충당금 써놓고 여기에다가 외상 매출금이 적혀 있으니까 외상 매출금을 써요. 그럼 제가 옆에서 보면서 그럼 돈 받은 건 어디 있을 거예요? 물어봐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돈 받은 걸 먼저 자리 잡고 언제 발생한 거냐에 따라서 올해가 아니고 이전에 발생한 거면 비용 취소 못하니까 대손 충당금에 모아놓고 만약에 올해 발생한 거면 어떻게 대손 처리했는지 확인해서 우리 그대로 취소 처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회수했을 때의 분계예요. 자, 이 분계 우리 잘할 수 있겠죠? 제가 왜 잘할 수 있겠죠 물어봤냐면 우리 다음 주는 아니고 한 다다음 주 그때 되면 여기에 이제 부가가치세 섞어서 분계할 거예요. 팔 때 부가가치세까지 해가지고 외상 매출금 적어놨는데 110만 원이라고. 근데 걔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부가가치 돈도 못 받았는데 부가세 못 받았으니까 안 내게 해달라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 신고서 하면서 회계 처리도 할 건데 근데 걔가 갑자기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돈 달래. 돈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돈 받았으면 다시 내야 될 거잖아요. 그럼 다시 또 이제 부가가치세 생길 거예요. 그럼 이 분기랑 섞어서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때에 우리 회계 1급 때 문제에 대손세액 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적혀 있던데 우리 세무유급은 고려하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얘를 알아야 그 다음에 여기 부가가치세만 얹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먼저 틀로 잡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 대손에 대해서 저와 같이 좀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제 우리 46페이지에 단기매매 증권 쪽으로 갑시다. 자, 지금 우리 46페이지에는 단기매매 증권만 적혀 있는데 자, 우리 63페이지하고 서로 컴페어 시켜서 유가증권을 한 번에 다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63페이지에 가면 우리 아래 유가증권이라고 있죠. 근데 왜 유가증권 모든 책들이 앞쪽에 단기매매 증권만 있고 뒤에서 유가증권 이야기하냐면 원래 유가증권을 이야기하고 싶은 자리는 투자자산이에요. 그런데 단기매매 증권은 당좌자산으로만 분류할 수 있어서 얘만 앞쪽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게 얘가 분류가 되어 있어서 앞쪽에 단기매매 증권만 있는 건데 우리 유가증권을 전부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유가증권이라는 건 가치가 있는 권리 증서를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유가증권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으로 두 개를 다 칭하는 게 유가증권이에요. 채무증권이라는 건 우리 채권 같은 국공채, 지역개발채권, 사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분증권은 주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증권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으로 분류한다 라고 이런 시험에 지문 나오면 정확한 지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채권도 유가증권이라고 하고 우리 주식도 유가증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가증권 이야기하는 위치는 자산으로서의 유가증권이에요. 우리가 얘를 사온다면, 그럼 사왔을 때 유가증권을 쓸 건데, 그럼 어떤 계정 과목으로 이 유가증권의 이름을 선택할 거냐라는 부분을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인데, 자, 이 단기 매매 증권이란 계정 과목을 내 장부에 쓰려면 얘는 단기 보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시세 차익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장성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부합하지 못하면 이 유가증권의 계정 과목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을 가지고 보면, 자, 얘는 자, 채무증권을 가지고 봤을 때, 자, 채무증권 중에 우리 지역개발 채권 같은 것도 채권이죠. 그럼 우리가 지역개발 채권을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지역개발 채권을 우리가 사죠? 집 사봤어요? 오늘 가는 길에 하나 사봐요. 자동차 사보셨어요? 자동차를 사보신 분도 꽤 많을 수도 있는데, 그 살 때 보면 강제적으로 지역개발 채권을 사게 해요. 취득세 영수증 옆에 붙어 있어. 근데 그 지역개발 채권이 보면 여러분들이 황당한 금액이 적혀 있어요. 나는 그 돈을 준 적이 없거든. 그죠? 왜냐하면 액면가로 국가가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건데 나는 그게 싫어서 사자마자 바로 팔아요. 예를 들어 액면가가 100만 원이죠. 그럼 시가가 60%라서 내가 그걸 바로 대팔면 60만 원을 줘요. 그래서 그 수납하는 사람은 대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40만 원 주세요라고 해요. 그래서 정체가 없는 돈을 주게 되는 거예요. 영수증에는 100만 원짜리 채권 샀던 기록 영수증만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제가 말했던 이 지역개발 채권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제가 알고 있는 기업에서 어쩔 수 없이 국공채를 사둬야 되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가지고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단기 보유 목적. 이왕 팔면은 60% 정도 선이 아니라 7, 80% 많이 받았으면 좋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은행에서 다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지역개발 채권은 우리가 매입하게 됐을 때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기업도 주식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그냥 가격 오르면 팔고 가격 내리면 그냥 우리 울면서 팔고 어떻게든 팔죠. 근데 어떻게든 우리는 올라서 그때 바로바로 팔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주식을 샀다면 그게 단기 보유 목적 올랐을 때 상장 주식만 사고 팔 수 있잖아. 시장성 있게. 그러면 지분증권도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은 유동 자산으로는 분류가 되는데 비유동 자산으로는 분류가 안 돼요. 얘는 왜냐하면 지금 이 단기는 지금 즉시라는 개념의 단기예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즉시라는 개념의 단기이기 때문에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얘가 지금 자기 혼자 단기 매매 증권이 앞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재에. 왜냐하면 뒤쪽에도 보내고 싶어도 뒤에 이야기하고 싶어도 뒤에 분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앞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의 성격이 없고, 그럼 이번에는 우리 회사가 유가증권 취득했는데 단기 보유 목적이 아니라 우리 보유 목적이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적극적이고 능력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 회사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로 유가증권을 취득했다면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될 거예요. 만기 보유 증권. 그럼 이 만기 보유 증권은 자, 우리가 봤을 때 채권은 만기가 있겠지만 주식에 만기가 있나요?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채무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분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 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도 있고 비유동자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 회사가 유가증권을 취득했는데 그때 채권이었는데 채권이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 내년일 수도 있고 내후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발행하는 거 바로 사면 일반적으로 채권은 우리 3년에서 6년 사이에요. 그러면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해야 되겠죠. 근데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채권을 샀으면 만기가 내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적혀 있기 때문에 만기 보유 증권은 금방 생각을 해내요. 그럼 그 다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만기가 언젠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만기가 만약에 내년이라면 얘는 당좌 자산인 124번을 선택해야 되고 만약에 얘가 3년짜리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181번인 투자 자산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정 과목이 두 개 있으니까 여러분이 만기가 언젠지를 봐서 당연히 유동성 순서대로 번호가 있으니까 위에 게 유동이고 아래 게 비유동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만기가 3년짜리를 취득했대. 그럼 무조건 얘를 선택해야 되지. 그냥 빠른 성격에 엔터 빠바박 쳐서 위에 거 쓰면 분개 잘해놓고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우리 회사가 시세 차익 목적이 아니라 어느 특정 기업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행사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취득했다면 그때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계정 과목을 쓰게 될 거예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자, 어느 기업의 영향력 행사의 목적으로 취득한 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하는데, 자, 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자, 여러분들이 영향력 행사하는데 돈 빌려주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돈 빌려주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은행은 대한민국 최고의 갑일 건데 그럴 리는 없겠죠. 그래서 채무증권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계정 과목으로 채권은 분류할 수가 없고 지분증권만 우리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주식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유동, 비유동을 봤을 때 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얘는 뒤늦게 만들어진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 회계 기준서의 8장에서 얘는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라고 아예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투자 자산은 비유동 자산이기 때문에 유동 자산으로 분류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다음 우리가 유가증권 취득했는데 단기 매매 증권으로도 분류할 수가 없고 만기 보유 증권으로도 분류할 수가 없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도 분류할 수 없다면 그때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할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그냥 뭐 투자 목적 샀대 그냥 유가증권 샀대 그러면 여러분은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계정 과목들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얘는 채무증권도 되고 지분증권도 분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동 자산일 수도 있고 비유동 자산일 수도 있어요. 그럼 모든 유가증권을 전부 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쓸 수가 있고 우리 현실적으로 실무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계정 과목이 매도 가능 증권이죠. 왜냐하면 도대체 얘가 왜 있는지도 모르는 유가증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얘 성격이 뭔지 알아보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두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이 매도 가능 증권은 특별한 내년 안에 팔 거라는 목적이 없으면 투자 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돼요. 해놓고 단기간 보유 목적이라는 걸 명확하게 명시할 때만
얘는 당좌 자산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를 해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을 쓰실 때도 계정 과목이 두 개가 있을 건데 여러분은 그냥 모르겠으면 두 번째 거 쓰셔야 되지 첫 번째 거 쓰면은 그냥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내가 컴퓨터로 계정 과목 치면서 두 번째 거 선택한 기억은 있거든. 근데 그런 선택한 것 없이 매도 가능 증권 엔터 친 기억이 있으면 그 문제는 틀린 거예요. 왜냐면 얘가 번호가 빠르니까 위에 있고 엔터 치면 얘가 선택이 돼요. 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계정 과목이 두 개가 나오면 일단 생각해 보시고 알고 하면 좋겠는데 모르겠으면 두 번째 거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정답일 확률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 빼고는 그냥 모르겠으면 두 번째 거 쓰라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만기 보유 증권도 발행한 걸 사올 거거든. 그럼 발행은 최소 3년이에요. 그럼 얘 될 수밖에 없어. 시장이 또 돌아다니던 채권 사왔다라는 이상한 알리바이를 적어줘야 얘예요. 당신으로 말하면 세무이급에 얘 한 번도 안 썼어요. 얘하고 얘는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투자자산만 쓰겠죠. 주로 문제 내는 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렇게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이론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론 문제에서 자, 이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재분류라는 게 있어요. 재분류라는 건 우리가 먼저 얘를 취득했을 때의 보유 목적으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가 얘를 가지고 있었던 처음 보유했던 목적이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추후에 이 유가증권의 상태도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계정 과목의 이름을 바꿔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개발 채권을 사서 다음 주에 한 번에 몰아서 다 없애려고 했는데 근데 우리 회사가 어디 조달청에 입찰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개발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굳이 손해보면서 팔고 또 매입하는 건 바보짓이죠. 그러면 얘를 그냥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로 바뀌게 되면 단기매매 증권을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재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또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분류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 회사가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접촉을 받아서 외감법 접촉을 받아서 외부 감사를 받는데 우리가 유가증권 가지고 있으면 지분율을 확인을 해요. 근데 지분율을 봤더니 지분율이 20%가 넘어가요. 그럼 20%가 넘어가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매매 증권을 지분법 적용 투자식으로 재분류를 하게 돼요. 혹은 우리 회사가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주식 가지고 있었는데 상장사라서 사뒀는데 그 회사가 상장을 폐지해버린 거예요. 외환은행이나 이런 데처럼. 그러면 시장성이 사라지면 단기매매 증권으로 계정 과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다시 재분류를 할 거예요. 지금 제가 파란색을 쓴 건 재분류가 된다라는 건데 그런데 만기 보유 증권을 단기매매 증권으로 재분류를 할 수 없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단기매매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도 없고 매도 가능 증권을 단기매매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이유는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은 지금 즉시 매각할 거라는 건데 만기 보유 증권을 지금 팔 거면 그냥 얘 팔면 되지 왜 굳이 이름을 바꿔서 얘를 파냐 그거예요. 얘도 즉시 팔 거면 즉시 얘 계정 과목을 대변에 내보내서 팔면 되지 왜 이름을 바꿔서 얘를 파니 그런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단기매매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지만 단기매매 증권은 아래쪽에 있는 이 세 개에 전부 다 재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또 만기 보유 증권과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서로 재분류가 불가능해요. 얘 둘이가 재분류가 불가능한 이유는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이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주식이에요. 주식이 만기가 생길 일이 없고 채권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없겠죠. 얘 둘이는 성격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얘 둘이는 재분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매도 가능 증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못 간다면 안 갈게. 그냥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재분류가 양쪽으로 다 되고 이하고도 전부 다 오갈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우리 유가증권의 재분류부터 얘네들 성격으로 어떻게 가는지까지 이론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하고 아래 시기에서 계정 과목 선택하는 거하고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게 우리 유가증권의 이제 지금 우리 교재 64페이지에 유가증권 분류 변경 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저하고 헤어지고 다음 주까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신 분은 저한테 한 가지를 질문하실 거예요. 근데 질문 안 해도 시험 보는 데는 크게 문제 없는데 책에 쓸데없는 걸 적어놨어요.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볼 일이 없는 만기 보유 증권 평가 손익이라는 이상한 개념 과목이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하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그거는 설명드릴게요. 시험하고 지엽적이기 때문에 근데 열심히 읽다 보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궁금해서 미칠 것 같으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시험에서 회계 1급에서는 단기매매 증권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얘 가지고 내고 세무 2급은 매도 가능 증권하고 단기매매 증권하고 두 개를 포인트로 내요. 근데 당연히 추정도는 매도 가능 증권이 좀 많고 그럼 세무 1급에서는 단기매매 증권, 만기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이 세 개 가지고 내는데 얘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는 급소마다의 좋아하는 유가증권의 성격이 있는데 이 단기매매 증권은 이상한 놈이라서 그냥 회계 1급 때 한번 써먹고 마는 거고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사용 안 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회사 가서 장부를 뒤져봤는데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그러면 엄청 기분 좋아해야 돼요. 장부 대충 쓰는 회사예요. 이거는 장부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가는 증권이나 뭐 이런 거 있어야 되고 만약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적혀 있죠. 그럼 우리 회사 도대체 정체가 뭐야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있지?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매도 가는 증권은 있을 확률은 만약에 유가증권이면 거의 다 매도 가는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을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저도 단기매매 증권이 장부에 적혀 있는 회사에 한번 들어가고 싶어요. 제 세상일 텐데 대충 쓰면 되잖아요. 사장님이 원하는 통장 잔액만 잘 맞춰줘도 썼어요 라고 말하면 끝이에요. 잔액만 다 맞으면 되거든. 그죠? 그렇게 하면 제가 계정 과목으로 판관비라는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모든 걸 판관비라고 처리해 버릴 건데.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유가증권 취득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처분하고 하는 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단기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는 증권하고 두 개 비교하면서 좀 보면 우리 46페이지로 다시 와서 단기매매 증권 보이니까 같이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회사가 주식 1000주를 취득해요. 자, 액면가가 주당 1000원이고 시가가 1200원이고 취득 수수료가 10만 원이 이제 들어간다고 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제 왼쪽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고 오른쪽에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분류를 할 때에 취득했을 때에 자, 그럼 우리가 취득 시점을 보면 자, 액면가가 1000원이고 시가가 1200원이에요. 그럼 주식 얼마에 살 수 있죠? 액면가라는 건 주식을 처음 발행할 때 그 종이에 표시되어 있는 표시가예요. 그럼 첫 시작할 때 그 금액보단 시장 가격은 높겠죠. 그럼 자, 우리가 주식을 지금 사는 입장이잖아. 액면가에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살아가면서 액면가에 살 수 있는 주식이 있다면
저도 잊지 말고 소개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주식은 액면가에 살 수가 없어요. 거의 웬만하면. 뭐 요즘은 세상이 좀 이상해져서 공모주도 시가총액이 높죠. 이번에 빅히트 그 지금 계속 내리고 있죠. 시작부터 그냥 높이 쳐버리는 그런 좀 옛날하고 다른 경쟁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자 그럼 지금 제가 왜 그 이야기 하냐면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유가증권 취득하는데 계속 액면가를 알려줄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게 이 금액으로 사지도 못하고 쓸 일도 없는 금액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액면가 쓰는 계정 과목은 2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뒤에서 제가 그때 계속 노래 부를 거예요. 무조건 액면가 쓰라고. 그 2개 빼고는 액면가 쓰는 계정 과목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액면가 알려주면 그냥 얘들 장난치는구나. 나는 이 돈 주고 사야지. 주식시장에 1200원 적혀 있으면 주전 1200원 사는 거지. 거기 1000원 적혀 있네요. 1000원에 팔아야지라고 말하면 나한테 안 팔 거예요. 그죠? 그럼 자 우리는 1200원짜리 1000주 사면 120만 원이죠. 근데 수수료까지 같이 줬다면 130만 원을 줬어요. 자 그럼 대변에 현금 130만 원을 주고 왼쪽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거고 오른쪽은 취득하면서 대변에 현금으로 130만 원을 주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자산은 지금 유가증권은 자산이죠. 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키죠.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왜 포함시킬까요? 왜 원가에 포함시키냐면 팔렸을 때의 대응 원가로 비용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 안 하고 늘 회계 처리를 하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 발생주의 회계죠. 발생주의 회계는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구현하는 게 발생주의 회계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또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근데 그렇게 글로 적어서 제가 말로 하니까 이상해 보이는데 여러분은 지금 그 2개를 다 지키면서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수익. 지금 내가 물건을 팔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물건 파는 장사나 사업을 한다고 볼게요. 물건 팔았는데 상대방이 카드 끌고 갔어요. 자, 그럼 오늘 물건 팔았는데 매출인가요? 매출 아닌가요? 우리 회계처리도 오늘 물건 판 거죠. 나 식당 왔는데 누가 와서 우리 여기 식당에 밥 먹고 갔으면 뭐 10,000원짜리 밥 먹고 갔으면 10,000원의 매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수익이라 인식했는데 그날 돈 들어왔나요? 아니죠. 근데 왜 수익 인식했죠? 내가 뭔가를 인도하거나 아니면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를 실현하면 수익을 인식한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제가 이 보드마카를 팔려고 사와요. 사왔을 때 얘를 내가 완성품을 사와서 팔려고 사오면 얘 사왔을 때에 얘를 계정하면 뭐라고 하죠? 상품이라고 하죠. 그럼 이걸 비용 처리한 건가요? 자산 처리한 건가요? 재고 자산을 자산 처리하죠. 그랬다가 얘가 팔리면 그때 매출 상품 매출 원가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팔리기 전까지는 자산으로 두고 있다가 내 재산이다가 팔렸을 때의 대응 원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표현을 안 썼을 뿐이에요. 팔려고 사오면서부터 바로 비용이란 말 우리 안 하잖아. 팔려야지 비용이라고 하지. 근데 그걸 매번 비용으로 하기가 귀찮으니까 팔 때는 수익만 처리했다가 기말에 한 방에 매출 원가를 처리하는 거예요. 계산할 때 기말에 얼마치 남았으니까 나머지는 다 팔렸겠지. 그래서 컴퓨터한테 전표 추가 버튼 누르면 여러분이 기말에 얼마치 있다고 쓰고 누르면 컴퓨터가 다 매출 원가로 계산해 줄 거예요.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럼 제가 왜 그 이야기 하냐면 자산은 원칙적으로 지금 내가 땅을 샀어요. 1,000만 원짜리 땅을 샀는데 취득세가 200만 원 들었어. 그럼 1,200만 원짜리 땅인 거야. 그럼 1,500에 팔면 300만 원 번 거지 500만 원 번 게 아니죠. 그런 걸 알려고 그러면 1,200이라 써두는 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산의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키는 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으로 실현되었을 때에 정확한 이익을 산출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얘도 유가증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도 얘는 샀을 때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키고
나중에 처분했을 때에 이 비용을 대응 원가로 그냥 같이 처리해서, 왜냐면 이 주식 120이지만 10만 원까지 들었으니까 나중에 150만 원에 팔면 20만 원 이익이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10만 원까지도 포함시켜 적어두는 거예요.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기 매매 증권의 단기는 지금 즉시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이 유가증권에 대해서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했다가 나중에 처분되었을 때의 대응원가로 하지 말고 발생 즉시 비용 처리하라고 회계기준서에 적어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만 이상한 애예요. 얘만 우리 모든 자산 중에 유일하게 얘만 취득 시 부대 비용을 비용 처리하고 자기 가격만 써주는 거예요. 그럼 얘만 계정 과목을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모든 자산은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서 수입 비용 대응의 원칙을 맞출 건데, 유일하게 단기 매매 증권 저 계정 과목만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요. 자, 회계 때는 오해할 수 있어요. 원래 이렇게 처리하는가? 근데 그게 아니고 얘만 그런 거예요. 얘를 제외한 모든 자산은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수수료만 회계 처리하라 그래도 얘는 매도하는 증권에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수수료만 처리하라 그러면 수수료 비용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회사는 제조업을 가지고 시험을 볼 건데, 제조업이 유가증권을 사는 건 영업활동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제가 900번대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거는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와 문제에서 시킬 때만 쓸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때가 제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 회사가 이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 기말까지 이 두 개를 못 판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기말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럼 얘네들은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금액을 이제 산정하기 위해서 기말 공정가액을 봤더니 한 주당 1,400원으로 올랐다라고 볼게요. 1,400원으로. 자, 그럼 기말 평가를 하는데, 자, 얘는 X1년도라고 볼게요. 자, 기말 평가를 X1년도에 하는데, 자, 우린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을 인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말 평가하는 목적은 이 금액으로 이 유가증권을 보여주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럼 1,400원에 1,000주니까 140만 원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단기 매매 증권의 금액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120만 원 적혀 있는데 140만 원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20만 원만 높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0만 원이다 라고 쓰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20만 원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다음 얘도 기말 평가를 하는데, 자, 매도 가는 증권도 당연히 외부 이용자한테 지금 기말 공정가액이 1,400원이니까 140만 원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럼 얘는 지금 장부에 130만 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10만 원만 더 올려서 140만 원으로 보여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10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10만 원이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지금 이 분계를 한 목적은 단기 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취득원가 다 상관없어요. 기말에 평가하는 거는 기말 공정가액으로 내 자산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말에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단기 매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뭐죠? 오늘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주식하고 계신데 주식 가격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 평일이라서 집에 가서 봤더니 올라서 기분 좋아서 친구한테 야, 나 주식 가격이 올랐어 라고 했더니 친구가 축하해, 술 사 라고 하는 거예요. 술 살 돈 있나요? 주식 가격만 올라서 이익이라는 느낌은 있지만 아직 나한테 돈 안 됐잖아. 그런 게 미실현 보유손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미실현 보유손익 앞에 적었던 기억이 살짝 있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계예요. 그래서 얘는 자본으로 분류되는 300번대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실제로 안 일어났잖아. 왜냐면 얘는 우리는 법인이에요. 영리법인은 법인의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해야 되는 게 영리법인이에요. 근데 내가 돈 벌었다고 해버려서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서 이익으로 나오면 주주들이 배당하라고 하겠죠. 그게 상법용어로 배당 압박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번 거 아닌데 손익계산서에 가면 돈 벌었으니까 배당해달라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 손익계산서를 안 보내고 여기 두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얘는 그럼 실제로 일어났나요? 얘도 안 일어난 거잖아. 안 일어난 건 똑같은데 얘는 지금 즉시 일어날 거래. 그래서 굳이 지금 즉시 일어날 건데 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갔다가 단기 순이익으로 가는 이런 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한 방에 바로 가래. 그래서 얘는 영업 외 수익으로 바로 처리해 버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얘 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얘 둘의 인생은. 자, 여기에서 또 기말 공정가액이 자 X6년도에 봤는데 한 주당 1,100원으로 그 다음 연도에 또 내린 거예요. 자, X2년도 평가만 하고 싶시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평가하는 목적은 유가증권의 자산의 가치를 기말 공정가액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럼 평가하기 전까지의 단기매매 증권의 장부 가격은 140만 원으로 되어 있었겠죠. 140만 원인데 지금 공정가액이 주당 1,100원이면 110만 원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그럼 30만 원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30만 원을 내려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단기 매매 증권하고 관련된 계정 과목이 올해도 있는지 봤더니 단기 매매 증권은 얘랑 관련된 계정 중에 재무상태표 계정이 단 하나도 없어요. 재무상태표 계정이라는 건 자산부채 자본은 우리가 지워져야지 없어지는 건데 수입 비용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상시되고 없어지는 거죠. 그에 일어난 수익이에요. 그에 일어난 비용이고 얘는 X년도에 일어난 수익으로 처리되고 끝나버려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처리했다는 건 내 거야라고 단정 지어서 단기 매매 증권은 140만 원짜리인 거예요. 그럼 140만 원짜리였는데 110만 원 되었으니까 그냥 대놓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30만 원이다라고 해서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할 거예요. 영업 외 비용으로. 자, 그런데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자, 얘도 지금 장부에 140만 원 적혀 있는데 110만 원으로 30만 원 내려서 110만 원 보여줘야 되는 건 똑같아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10만 원이다 이렇게 쓰고 다음 차변에 30만 원 내리긴 내렸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 자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30만 원이라고 쓰면 그럼 얘도 성격이 300번대인 자본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인데 외부 이용자가 너 주식 130만 원에 산 거 지금 어떻게 됐니? 라고 말했더니 내가 장부에다가 10만 원 오르고 30만 원 내렸어요.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면 130에 샀는데 110이라서 20만 원 손해봤어요만 남겨두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얘를 30만 원 손해라고 하면
10만 원 이익 보고 30만 원 손해 봤어요. 그럼 나중에 10년 지나면 엄청난 금액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은 얘가 내렸죠. 내렸으면 장부에 이익 봐서 올랐던 게 있는지 잔액을 확인하고 있으면 얘를 먼저 지워주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10만 원을 이렇게 써서 얘를 지워주고 나머지 차이 나는 20만 원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다라고 얘도 자본으로 처리해주면 내장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20만 원만 있겠죠. 평가 이익 10만 원은 지워준 거고 그러면 평가 손실 20만 원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산 문제를 풀 때에 유가증권 평가가 나오면 단기매매 증권 나오면 전기말가하고 차이만 조정하면 끝인데 매도 가능 증권이 나오면 취득 시점부터 얼마 이익인지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매도 가능 증권은 항상 내가 지금 평가를 하든 처분하든 취득 시점하고의 차이만 딱 결과가 남아요. 왜냐하면 사이에 수익 비용을 인식을 전혀 안 할 거예요. 사유 때부터. 얘는 이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처분할 때 한 방에 손해다 이익이다라고 계산할 거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수익 비용을 단 한 번도 인식 안 하는 게 매도 가능 증권 처리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